모험이 시작되는 애니메이션은 켄지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그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를 따라오는 이륜 기계는 몇 발의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자전거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 기계는 자동으로 표적을 수정하며 노즈를 켄지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주인공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소녀 아리아가 지붕 가장자리에서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뛰어내립니다. 그녀의 낙하산이 공중에서 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구하려 합니다. 켄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녀를 보는 모습. 그는 자신이 슈퍼 미친 모험 속에서 소녀를 구하는 영웅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사실 그의 생각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소녀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리아는 자신이 잡고 있던 낙하산의 끈을 놓고 옷 속에 숨긴 2개의 총을 꺼낸다. 그녀는 그것들을 2발의 총구를 향해 겨누고 그것을 파손시킨다. 이제 그 기계는 부서지면서 떨어진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는 영웅이 되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자전거에도 멈추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폭발하는 폭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아리아에게 멀리 있으라고 경고한다. 그것이 그녀에게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곧바로 낙하산에 발을 넣고 팔을 풀어헤치며 켄지를 자전거에서 들어 올리고 그의 자전거는 큰 폭발과 함께 멈춘다. 한편 아리아가 켄지에게 떨어진다. 그날 아침 켄지는 고등학교에서 배정받은 숙소에서 일어났다. 그의 옆 테이블은 탄약으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일어나자마자 졸음이 쏟아진다. 그 이유는 이곳이 편하지 않아서 자리를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한편 시류키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의 방문을 두드린다. 켄지는 그녀를 보고 무례하게 굴고 그녀가 그의 별명을 부를 때 꾸짖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초대한다. 그녀는 캠프에 다녀온 후 그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다. 켄지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을 막고 이는 그녀를 슬프게 만든다. 그녀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켄지는 그녀의 처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상자를 열어보라고 한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보게 되어 매우 신이 났다. 그녀는 새우 연어, 그리고 그의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가져왔다. 그는 그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시리유키는 켄지가 여름방학 내내 여기 있었고 오랫동안 좋은 집밥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했다. 켄지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녀는 사랑과 행복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켄지는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줘서 그에게 감사했다. 켄지는 시리유키가 코트를 가져올 때 창가에 서 있었고 그들은 2학년 첫날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방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총알과 그의 총을 가져와서 첫날 준비하라고 부탁했다. 개학일인데 그는 총을 가져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 총과 칼을 가져와야 한다는 규칙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공격자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켄지는 밖에 그를 위협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장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모방 공격자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유키는 점성을 믿으며 그의 운세에 따르면 오늘 그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더욱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켄지를 어떤 사건에서 잃는다는 생각에 시리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켄지는 자신의 이유로 총을 들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하며 학교 규칙을 위반하면 점수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바꿀 수 없었어요. 켄지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시류키는 그의 가계도가 영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켄지는 영웅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녀는 더 오래 머물면서 그의 빨래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켄지는 그녀를 집에 보내고 노트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학교 10분 전이 되어서야 방을 나왔어요. 예상대로 그는 버스를 놓쳤고 제 시간에 학교에 가기 위해 급히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날 버스를 놓친 것을 항상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일어난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장면이 바뀌고 켄지가 자전거를 탄다. 그리고 갑자기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의 자전거에 폭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가 자전거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해도 폭발할 수 있다. 그는 오늘 아리아가 방문했을 때 그가 들었던 말을 기억한다. 살인자들이 다시 그를 노릴 수 있으며 그들은 부다이 학교의 학생들을 노리고 있다. 그는 다시 이 학교에 있는 것이 싫고 즉시 바꾸고 싶어 한다. 한편 수업이 시작된다. 사야나키 선생님이 자신을 그들의 강사로 소개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을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그때 이륜 기계총이 켄지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총알을 발사합니다. 부다이 학교는 학생들을 무장탐정으로 훈련합니다. 그들은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고 체포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유료 작업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다이 규칙을 준수한다면 경찰과는 다르게요. 이러한 업무로 인해 학생들은 암살자에게 표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생님은 졸업식 동안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중 몇 명이 실제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켄지는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말라는 지시를 듣습니다. 갑자기 한 소녀가 하늘에서 떨어져 총알 기계를 파괴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자전거에서 들어올려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는 잠시 후 의식을 되찾고 어떤 소녀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의 목숨을 구했을 때 기계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눈을 뜨고 그 소녀가 자신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떨어진 후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한 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그는 공격을 받은 후 이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에 비해 누워있는 소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불편해한다. 갑자기 그 소녀가 깨어나서 그가 변태처럼 그녀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서 화를 낸다. 그녀는 성내며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총알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아리아는 즉시 전투 준비를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켄지와 함께 이스라엘이 만든 특수무기인 기관총을 기억한다. 비슷한 기관총들이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녀는 이 무기들이 여러 발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면 아리아는 그의 태도 변화에 매우 놀란다. 그는 매우 공손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를 두고 떠나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기계들 앞에 서자 마치 저격수처럼 정확한 지점에 총알을 쏘아 기계들을 영원히 파괴한다. 아리아는 꽤 감명을 받았다. 그가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가까이 다가왔던 것을 잊을 수 없다. 게다가 그녀의 치마가 어느 지점에서 지퍼가 잠겼다. 그래서 그녀는 상자에서 나오기를 거부한다. 켄지는 그녀의 문제를 알고 그의 벨트를 주고 그녀는 그의 무례한 행동에 소리치며 상자에서 튀어나온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을 받아들이라고 격렬하게 요구한다. 켄조는 그것이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설명하며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생인 그녀에게 끌릴 이유가 없다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 말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녀는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후회하며 그녀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이며 끓어오르는 분노로 꽃을 향해 총알을 발사한다. 이제 그녀는 그를 겨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한 총에서 뒤쪽으로 모든 총알을 발사한 후 다른 총을 홀스터에 다시 넣는다. 그 후 그는 1대1 전투를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아리아는 너무 화가 나서 켄지가 총알이 들어있는 탄창을 빼앗아 간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셔츠 아래에 숨겨둔 2개의 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꺼내 공격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그것은 그가 바닥에 던진 그녀의 총탄창에서 나온 총알들이었다. 분노한 아리아는 켄지가 자신의 분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곧 죽이겠다고 다짐한다. 학교로 가는 길에 켄지는 오늘의 사건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모든 것이 싫고 그 모든 일 이후로 죽고 싶어 한다. 그의 유전자는 히스테리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매우 부끄러워한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는 아리아가 자신에게 짝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친구는 켄지를 여자아이를 얻었다고 놀리고 그는 기쁘게 자리를 떠나 그녀에게 간다. 아리아가 그의 벨트를 돌려주자 반 친구들은 그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리아를 의심하고 켄지가 벨트를 포기해야 할 만큼 친밀하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논의는 그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다. 그들을 막기 위해 아리아는 양쪽 총에서 총알을 발사하며 그와의 관계보다 그를 죽이는 게 낫다고 외친다. 켄지는 집에 앉아 그날의 모든 사건을 생각한다. 그는 쇼류키의 이메일을 읽고 왜 자신이 공격당했는지, 그리고 그가 부류에서 이틀 사이에 2번이나 공격당한 유일한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누군가가 정말로 그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켄지는 문 앞에 있는 아리아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고 켄지는 매우 화가 난다. 그녀는 이제부터 그가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켄지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쇼류키가 오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맞았다고 믿는다. 켄지는 그 명령에 너무 놀라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아 자신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와 복숭아 만두를 주문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듣는다.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켄지는 그녀의 명령을 따르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아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처럼 복숭아 만두를 먹는 모습을 바라본다. 아름다움으로써 그는 독 어둠 그리고 여자들을 피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녀를 어떻게 없앨지는 그의 이해를 넘어선다. 반면에 아리아는 그 전에 복숭아 만두를 많이 먹었고 이제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커피 맛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게 그리스 커피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켄지는 침묵을 지키고 즉석 커피라서 일반 커피처럼 맛이 없다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녀가 집에 들어올 때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아리아는 부대의 공격팀의 일원이며 그녀에게는 자신의 갱이 있다. 이제 그녀는 켄지도 그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공격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는 이미 다른 부서에 있다. 그는 부대를 그만두고 싶기 때문에 공격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리아는 누군가가 일을 거부하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그녀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며 불가능한 것을 변명으로 삼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위치를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미 그가 그룹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녀의 생각에는 그는 전선에서 그녀의 동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케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특별히 밝히지 않는다. 그냥 그가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목적 없이 매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처럼 그도 이유 없이 그녀와 함께하고 그녀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스스로 알아보라고 말한다. 아리아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고 켄지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켄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는 그가 거절하면 하룻밤 방에 남겠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켄지를 화나게 한다. 하지만 그는 아리아가 이미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짐을 가져온 것에 충격을 받는다. 이제 그녀가 갈 방법은 없다. 켄지의 방을 떠나는 대신 그녀는 그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고 진정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한다. 서점에 서 있는 그는 방을 나가며 왜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매우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그의 놀라움에 방 안에 아리아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녀의 옷을 보고 그녀가 목욕 중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문 렌즈를 통해 다시 시리유키를 본다. 그는 조용히 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시리유키는 그가 집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고 만다. 큰 소리가 나고 시리유키는 켄지가 집 안에 있다는 걸 안다. 그녀는 괜찮냐고 묻는다.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녀와 이야기할 만큼만 문을 조금 연다. 그녀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시리유키는 학교 교복 대신 예쁜 기모노를 입고 있다. 그녀는 수업이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며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음식을 여기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급하게 나와서 드레스를 갈아입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오늘 아침 폭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자전거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자 시리유키는 겁에 질려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격자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에게 뷰대 학생들이 매일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사건을 잊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시리유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이 가득 담긴 상자를 그에게 줍니다. 그녀는 내일은 캠프에 참석할 예정이라 이 음식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변명합니다. 켄지가 상자를 받아들고 그녀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시류키는 그가 그녀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되어 아내가 하루에 2번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를 위해 2번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켄지는 계속 그녀에게 가라고 말한다. 그녀가 듣지 않자 그는 그녀를 앞문 밖으로 밀어낸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방 안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켄지가 그것을 그녀에게 숨기고 있다. 그녀는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하지만 켄지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시류키가 떠나자 그는 문을 닫고 아리아가 그녀가 목욕할 때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다시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전에 그는 그녀의 무기를 숨겨야 한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옷 상자를 찾는다. 하지만 그가 검과 총을 꺼내기 전에 아리아가 그곳에 와서 그는 다시 한번 소녀의 옷을 만지는 변태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그들의 침대 사이에 선을 그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켄지는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부대에 아직도 있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그 학교를 싫어한다. 다음날 아리아는 그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를 주먹으로 친다. 그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녀의 분노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치고 그는 방에 음식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를 거의 붙잡고 있던 그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방을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남자 기숙사이기 때문에 함께 방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와 함께 방을 떠나면 오해를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리아는 그가 그녀를 없애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그가 자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팔에 매달려 떠나지 않는다. 켄지는 어제처럼 버스에 늦을 것임을 알고 있어서 그녀의 팔을 놓지 못하고 밖으로 끌고 나간다. 그와 함께 거두며 나는 아리아의 향기를 감탄한다. 곧 그들은 수업실에 도착하고 사야나키 선생님이 소개 강의를 한다.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 수업으로 읽을 것이라고 말한다. 50원의 강의 동안 그들의 전문 훈련이 시작되며 로지와 어설트 두 부문 모두 기술을 배우게 된다. 어설트 부대는 전투를 배우고 로지는 차량을 운전하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로기 학생들은 시민들이 요청하는 실제 퀘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켄지는 학교에서 재빨리 걸어 나갑니다. 그는 비들을 없애기 위해 포인트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리아도 어설트 훈련으로 바쁘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갑자기 그는 아리아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켄지는 그녀를 보니 너무 지쳐서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업을 빼먹는 이유를 묻습니다. 수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아리아는 졸업시험을 통과할 만큼 충분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리아는 그의 퀘스트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2랭크 학생으로서 더 쉬운 작업만 맡고 있다고 공유합니다. 아리아는 그가 학교에서 단지 2랭크 남자라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켄지는 자신의 랭크에 신경 쓰지 않으며 여기서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 지금 그는 고양이를 찾으러 나가 있다. 한 시민이 자신의 고양이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0,000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로 인해 켄지는 고양이를 찾으면 0점과 1크레딧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하고 아리아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녀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화가 나서 이런 헛소리를 그만두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몸에 총알을 쏘겠다고 한다. 그들은 기차에 타고 켄지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한 식당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사라고 강요한다. 그는 그것을 해야 했고 그들은 식당에서 먹기 시작했다. 갑자기 켄지는 식당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 그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켄지가 알았던 대로 그것은 그녀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결코 연애한 적이 없다고 소리쳤다. 심지어 지금도 그녀는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켄지는 그녀의 약점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조금 진정하며 음료를 홀짝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에게 그녀가 잔에서 홀짝이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물 한가운데 앉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한다. 그녀는 곤란한 표정으로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켄지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가까이 가서 그녀를 쓰다듬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낯선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를 긁고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다음날 리코가 그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는 현대적인 짧은 교복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리코는 이 패션을 좋아하고 뛰어내립니다. 켄지는 그녀가 가져오라고 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켄지를 위해 아리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읍니다. 리코는 미모가 뛰어나고 조사에 능숙합니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가 아리아에게 자신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리코는 켄지와 아리아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장난꾸러기 소녀입니다. 하지만 켄지는 그들이 관계가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하며 그녀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켄지는 리코가 항상 장난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녀는 아리아가 항상 2자루의 검과 2개의 총을 들고 다녀서 쿼드라로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녀는 유럽에서 미인으로 일했습니다. 이 칭호를 얻은 아리아가 자신의 집에 있을 생각에 켄지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미 켄지가 자신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영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영국 왕실로부터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은 귀족과의 연관이 있어요. 부대에서 S등급 학생으로서 그녀는 연속으로 99명의 범죄자를 잡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멈추고 폭행범인 100번째 범죄자는 잡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범죄자는 겐지예요.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후 도망쳤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 있어요. 하지만 겐지는 그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정당화해요. 그녀는 다시 화가 나고 겐조에게 A등급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을 피하는지 보여달라고 해요. 하지만 겐지는 어떤 전투도 거부해요. 이제 아리아는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S등급 학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랍지 않게 그는 그날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폭력 집단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부대와 자신의 과거를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단 하루만 무료 학생으로 폭력 수업에 참석하기로 동의한다. 그 후 아리아는 그를 떠날 것이다. 그녀는 이에 동의한다. 그들은 함께 한 건의 폭력 사건에 참석하고 그녀는 그 안에서 그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그는 이 한 사건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음날 켄지는 학교에서 리코를 만난다. 그는 아리아와 함께 단 한 건의 살해 연구를 위해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리코는 그가 공격대에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신나한다. 그녀는 그가 여기로 돌아와 공격대를 선택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그는 엄격히 그녀의 기대를 부인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오락실 티켓을 준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쓸모없다. 그날 다른 일에 참석해야 하니까. 켄지가 공격대 방 문을 연다. 소년들은 그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한다. 그들은 그가 공격대에서 최고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돌아와서 기쁘다. 그들과 함께 여기서 많은 즐거움을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에게 한 건의 사건만 위해 왔다며 그 소년들을 즐겁게 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여기 돌아오기로 한 결정을 즉시 후회한다.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는 아리아를 없애야 한다. 그때 아리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자고 한다.
모든 남자들은 그녀를 보고 즉시 문을 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 폭력 집단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남자들은 그녀의 능력이 자신들의 수준을 훨씬 초월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녀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리아에게는 놀랍다. 그는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가 솔로 전사라고 말한다. 갑자기 켄지의 머릿속에 그녀가 솔로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서 웃기 시작한다. 그녀는 가볍게 이야기하는 켄지와 함께 걷고 싶어 하며 즐긴다. 하지만 켄지는 집에 가지 않고 아케이드로 간다고 말한다. 아리아는 아케이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함께 가서 알아보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벌칙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짜증나게 하려고 빠르게 걷기 시작한다. 켄지는 그녀에게 걷기에서 이기라고 도전하고 둘은 뛰어가서 아케이드에 도착한다. 아케이드에 도착한 후 그들은 숨을 고르고 켄지는 패스와 교환할 동전을 산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유리 뒤에 쌓인 인형들을 바라보는 아리아를 본다. 그녀는 그것이 게임인 줄 몰랐고 인형을 얻기 위해 하고 싶어 했다. 켄지는 몇 개의 동전을 넣고 그녀에게 플레이하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클로머신으로 인형을 집으려 하지만 매번 인형이 떨어질 때마다 동전이 하나만 남는다. 그 동전을 낭비하기 전에 켄지가 그것을 집어들고 클로머신으로 인형 2개를 집어낸다. 아리아는 그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고 두 인형을 안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켄지가 그녀를 위해 인형을 뽑아준 것을 기억하고 하나의 인형을 그에게 준다. 켄지는 그녀의 친절한 제스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집에 돌아온 후 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바라보고 자신의 손목시계가 아파트 시계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이얼을 600김 20에서 615로 돌리지만 놀랍게도 어제 그의 손목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가 753을 가리키고 있어서 758의 학교 버스를 놓쳤다. 한편 뷰티아이의 학생들은 누군가 그 안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시에 켄지는 아리아의 전화를 받고 학교 버스에 폭탄이 있다고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다. 모든 학생들이 버스에서 폭탄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갑자기 운전자가 없는 차가 버스 옆에서 달리기 시작하고 자동 기관총이 나타나 버스를 향해 총알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모든 학생들은 바닥에 몸을 숨긴다. 한편 아리아는 차를 타고 켄지를 데리고 간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한번 뷰티 고등학생을 공격한 같은 뷰티 킬러들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뷰티의 규칙서에는 위험이 닥칠 경우 모두가 서로 도와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 켄지는 이 임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리아는 버스에 있는 동료들을 구할 결심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범인도 체포하고 싶어 한다. 한편 버스에 있는 학생이 부상을 당하고 모든 창문 유리가 깨진다. 모든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총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켄지는 범죄자들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리아는 그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그 경로로 차를 운전합니다. 이제 이것은 아리아가 그와 함께 해결하고 싶었던 공격 임무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켄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도록 합니다. 한편 버스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차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공격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도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가 어두운 터널에서 지연된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믿어요. 그들은 즉시 공격할 계획이고 터널 시작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이 기관총을 공격할 올바른 위치에 들고 있었을 때 기관총이 먼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하지만 기관총은 계속해서 버스의 금속을 향해 총알을 쏘고 있어요. 운전자가 총에 맞아 버스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해요. 한 학생이 운전자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버스를 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리아는 기관총을 겨냥해 파괴했어요. 이제 그녀는 차의 타이어를 터뜨리고 자신의 차를 버스와 평행하게 세웠어요. 학생이 그녀에게 버스에 많은 부상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는 버스를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멈추면 폭탄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아는 부상당한 학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버스에 뛰어올라 폭탄을 해체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리아는 버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차를 버스에 묻고 켄지와 함께 버스에 뛰어듭니다. 그녀는 버스 안에서 폭탄을 찾지만 그들은 버스 주변에서 폭탄을 찾기로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운전사는 버스에 가스가 새고 있으니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폭탄을 찾기 전에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켄지는 아리아의 소리를 듣고 그녀가 버스 아래에서 폭탄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폭탄은 너무 커서 방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것을 해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켄지는 범죄자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버스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송신장치를 찾고 아리아는 그가 폭탄에 접근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켄지가 지붕에 있고 공격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즉시 지붕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방금 터널에 들어온 인접한 차가 켄지를 겨냥하고 있다. 총알을 발사하려는 순간 아리아가 그에게 몸을 낮추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켄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에 머물러 있다. 그 모습을 본 아리아는 즉시 지붕에 올라가 켄지를 총알로부터 구하기 위해 뛰어내린다. 바로 그때 그녀는 차에 총알을 발사하고 차가 폭발한다. 동시에 버스는 터널을 빠져나간다. 빗속에서 켄지는 아리아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것을 본다. 피가 그녀의 몸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는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를 듣는다. 마침내 부대의 누군가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부대의 리키가 비행기에서 버스 아래 폭탄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발로 폭탄을 파괴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준한다. 많은 신중함을 가지고 그녀는 총을 발사하고 그 총알은 버스 아래 폭탄에 붙어 있는 금속 막대에 맞는다. 폭탄이 물속으로 떨어지고 그들은 폭발 소리를 듣는다. 물의 튀김이 켄지를 적신다. 다음날 켄지는 병원에서 아리아를 보고 리키가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그녀는 아리아가 자신의 의뢰인이라며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신이 저격수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리코는 아리아가 켄지와 함께라면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동시에 병상에 앉아있는 아리아는 의사들이 흉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총알 흉터를 가리려 한다. 켄지 가방에 들어서자 아리아는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며 얼굴에 눈물을 닦는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사들이 그녀를 퇴원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모욕적인 어조로 그녀는 동료를 구한 것은 자신의 의무였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그녀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켄지는 그녀가 뷰대의 종교적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다음에는 조심하길 원한다. 오직 바보만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화가 난다. 하지만 켄지는 사건 보고서를 그녀의 침대 위에 두고 나중에 읽으라고 한다. 보고서에는 범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매우 영리했다. 이것은 아리아가 보고서에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혼자 두라고 한다. 그가 방을 나서자 그녀는 그 사건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켄지는 화가 나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아리아는 그가 어떤 이유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키니는 그녀에게 그가 이미 뷰대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는 그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한다. 그의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그녀의 이유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만 그녀는 대신 그가 스스로 찾아보라고 한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계속해서 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그는 방을 나간다. 장면이 바뀌고 뉴스 기자가 크루즈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승객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전한다. 그 배에는 일반인들 중 한 명의 뷰대가 있다고 보고된다. 그들은 폭발이 배에서 발생했을 때
뷰드가 사건 당시 매우 가까이 있었고 폭발과 배의 손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대중들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며 뷰드가 배의 승객들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해운 회사는 생명을 구하다 죽은 뷰드를 비난하지만 폭발로부터 배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뉴스 보도는 켄지에게 그의 형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형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는지 묻습니다. 켄지는 너무 끔찍해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끔찍한 악몽은 항상 그를 괴롭힙니다. 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리를 걸으며 고인이 된 형을 생각합니다. 그는 배 공격의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헌신적인 뷰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뷰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형처럼 어떤 사건에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그를 비난할 것이다. 갑자기 그는 휴대폰 알림음을 듣고 이메일을 확인한다. 복사판 부유드 살인범의 버스 공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시류기에게서 온 이메일이다. 켄지는 이미 부유드를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어제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아레아의 목소리를 듣고 미용사에게 그녀의 멋진 헤어컷에 감사한다. 그녀는 꽤 예뻐 보이고 켄지는 그녀가 데이트를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유 없이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데 사실 그녀에게 할 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기체 탄 후 그녀는 자신의 정거장에 도착하고 켄지는 계속 그녀를 따라간다. 조금 걷다가 기둥 뒤에 서 있을 때 아레아는 켄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켄지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나오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고 아레아는 그에게 들어가라고 한다. 켄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그녀와 함께 들어갔다. 저곳은 시립교도소이다. 그리고 2명의 경찰이 여성을 면회로 데려온다. 그의 놀라움에 그 여자는 아레아의 엄마였고 그녀는 딸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아레아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레아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고 그를 비우대의 학생 중 한 명이라고만 소개한다. 엄마는 그들이 좋은 친구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레아는 무언가를 말하는 대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아레아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면회 시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그녀는 켄지도 최근에 비우대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랜만에 비우드 킬러들이 다시 매우 활발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이제 비우드 킬러 사건에서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어머니는 그들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죠. 켄지는 어머니의 징역형이 폐재규 4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에어리가 비우드 킬러 사건에서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하면 703호 2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에어리가 파트너를 찾은 후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조부모님처럼 그녀는 좋은 파트너와 팀을 이루어야만 좋은 비우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리며 어머니를 감옥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에어리는 경비원들이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자 매우 화가 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잘 대해달라고 소리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파트너를 찾은 후에 그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레아는 그녀가 멀어지는 것이 너무 슬프다. 그녀는 유리창을 계속 바라보고 건물에서 나오자 아레아는 재빠르게 앞서 나간다. 그녀는 켄지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기를 원한다. 켄지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안다. 갑자기 그녀는 너무 크게 울기 시작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 아레아는 다음날 학교에 오지 않았고 켄지는 도서관에 갔다. 그는 아레아의 어머니가 체포되어 비우드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아레아가 자신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의미였다. 파트너는 그녀를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엄마가 말했듯이. 그는 최근에 그녀가 예술가가 될 기회를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결정에 후회하고 있다. 갑자기 학생이 그에게 폭행 그룹의 소식이 있는데 에이레아가 전세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는 단지 이야기를 하러 온 것뿐이며 켄지가 관심 있을지도 몰라 생각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켄지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휴대폰으로 리코에게서 편지를 받는다. 그녀는 작은 개인 방의 문을 열고 귀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켄지는 리코가 다가오려고 하고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자 이상하게 느낀다. 그녀는 뷰드 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지역 경찰서의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와 자전거가 비우드 살인자들에게 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도 비우드 살인자의 희생자였다고 전한다. 켄지는 형의 살인 사건에 집중하느라 리코와의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히스테리 모드인 자신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는 리코를 들어서 소파에 앉힌다. 그는 방을 나가고 즉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떠난다. 그는 비우드 살인자들이 비행기에서 지역을 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켄지는 플라나가 이륙하기 전에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간다. 그는 모든 곳에서 비우드 카드를 보여주고 비행기에 탑승한다. 다행히 비행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조종사를 멈춰달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한다. 하지만 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시작한다. 켄지는 뭔가 잘못됐다고 확신하며 아레아의 방을 찾는다. 호스트가 그가 승객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소리치지만 아레아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방에 들어온 것에 화가 난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말을 멈추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바이우드 규칙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동안 파트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이우드 킬러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레아는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친절해지고 그녀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그녀는 혼자 싸울 수 있지만 갑자기 번개 소리와 천둥 소리에 겁을 먹고 비행기 바닥에 앉는다. 켄지는 그녀가 겁쟁이라고 놀린다. 케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앉는다. 그는 두려움에 울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귀엽고 연약한지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하며 손을 그녀 위에 올려놓고 진정시킨다. 케니에는 그녀에게 바이유의 살인자들이 그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발표가 들린다. 켄지의 추측은 맞았고 에리어는 혼자서 싸우기 위해 2개의 총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천둥 소리를 듣고 다시 멈췄고 그래서 켄지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을 때 켄지가 납치가 바이유의 살인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공유했으며 그 당시에는 센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비행기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에리어를 목표로 자전거 버스 비행기를 선택했는지는 그들의 이해를 넘어선다. 마침내 그들은 하이제커에게 도달하고 그의 방향으로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비우드 킬러가 마스크를 벗자 그들은 리코라는 사실에 놀란다. 실제로 그녀는 프랑스 도둑 루팡의 후손이다. 루팡 4세로도 알려져 있다. 아레아는 왜 그녀가 자신을 목표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리코는 자신의 조상보다 더 나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하며 단순한 루팡이 아니라 더 나은 루팡이라고 전한다. 그녀는 버스와 자전거 하이제킹이 아레아를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배를 하이제킹한 사람이라는 것도 밝혔다. 그녀는 아레아와 싸움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녀의 조부모는 리코의 조부와 싸웠고 그는 패배했다. 아레아의 조부모는 좋은 파트너였다. 리코는 자전거에 폭탄을 장착하고 탐지 가능한 주파수로 아레아를 유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켄지의 시계를 실제 시간보다 늦게 맞춘 사람이다. 그는 또한 켄지의 형을 죽인 범인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하지만 리코는 결국 켄지의 형이 그녀의 남자친구였다고 밝힌다. 켄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고 그들 사이에 총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이유드는 항상 방탄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총으로 죽이는데 실패한 후 리코는 옷 속에 숨겨둔 칼날을 꺼냈다. 그녀는 아레아처럼 칼날을 사용한다. 그녀는 지역을 향해 총알을 발사하고 그녀는 쓰러진다. 그녀는 프랑스 도둑 류팽의 손녀로 지역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고 있다. 지역은 의식을 잃고 켄지는 즉시 그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으며 켄지는 그녀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응급주사를 놓아야 한다. 그는 즉시 응급약을 가져와 주사기를 채워 그녀의 가슴에 주사하려 한다. 많은 망설임 끝에 그는 그녀의 셔츠를 열고 주사기를 찔러 넣는다. 몇 초 후 그녀는 눈을 뜨고 켄지가 그녀의 셔츠를 열고 가슴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본다. 다시 한번 그녀는 그가 변태적인 행동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분노에 휩싸여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이미 인정했는데 왜 그렇게 필사적이냐고 소리친다. 그녀는 예쁘지 않고 매우 작지만 그가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그녀의 애정 어린 파트너십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켄지는 그녀의 분노를 보고 걱정이 되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키스한다. 그녀는 갑자기 조용히 바닥에 쓰러지고 눈물을 닦는다. 켄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자신이 그녀를 믿는다고 인정하고 그녀도 그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대 킬러를 죽이기 위해 팀을 이루어야 한다. 한편 부대 학교는 비행기 납치 소식을 듣는다. 그들은 라디오 신호를 받았고 부대가 여전히 신원비상의 공격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 지역이 비행기 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비행기 위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한 학생이 신선한 소식을 전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한 남자 부대 학생이 비행기에 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켄지 도야마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켄지는 리코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그녀가 아무 데도 없을 때 켄지를 놀립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켄지에게 그가 너무 잘생겼지만 그를 죽이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켄지는 침대 린넨을 치우고 그 아래에 있는 산소 실린더를 드러냅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옆으로 피하고 켄지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그는 칼날로 총알을 2개로 쪼개고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습니다. 동시에 지역이 리코를 공격하고 리코의 손에서 총 하나를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또 다른 총을 잡고 리코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켄지가 리코가 이제 그들의 함정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녀에게 총을 쏘려 할 때 그녀는 비행기를 이상하게 흔드는 이상한 초자연적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 불균형한 상황에서 그녀는 방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반면에 부대 고등학교 학생들은 급격히 고도를 잃고 있는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다. 동시에 아레아는 조종실로 가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켄지는 비행기 안에 숨은 리코를 찾으려 한다. 그는 각 방을 살펴보고 마침내 여러 개의 폭탄에 둘러싸인 그녀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한다. 그녀가 하고 있는 속임수는 이제 이해가 간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숨겨진 센서를 사용해 비행기를 조종했다. 그 조종기로 그녀는 비행기를 어디로든 구부릴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혼자서 비행기를 납치한 것이다. 놀랍게도 그녀는 켄지를 초대해 그의 형이 살아있는 아이유에 함께 가자고 한다. 켄지가 그게 무엇인지, 왜 그걸 하게 되는지 계속 묻고 있다. 그녀는 지구에 천국이 있다고만 말하고 자신을 둘러싼 폭탄을 터뜨린다. 공중에서 그녀는 자신의 옷을 낙하산으로 변환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비행기를 향해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2개의 엔진을 손상시킨다. 그 폭발 후 부대 고등학교는 비행기와의 연결을 잃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토에게 화면에서 특정 암호 신호를 보고하고 이는 정부 방위부가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아리아는 비행기를 안정된 속도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켄지는 그녀와 함께 조종실에 합류한다. 그는 엔진 손상 소식을 전한다. 아리아는 항공에 대해 너무 적게 알고 있어서 이 큰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없다. 게다가 2명의 파일럿이 상점에서 쓰러졌고 모든 승객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켄지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방위성에 연락을 합니다. 방위성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조종사들의 의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곧 다시 연결하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후 그는 위성 전화를 사용해 무토에게 연락합니다. 무토는 그들이 괜찮은지 묻습니다. 켄지는 그들의 엔진이 손상되었다고 전합니다. 연료 수치를 확인한 후 연료 탱크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추락한 후 겨우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착륙해야 합니다. 동시에 방위성이 개입하여 전화를 끊으라고 요청합니다. 관제탑 모니터는 그녀가 부처의 계획을 들었으며 그들이 부태의 학생들이나 승객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바다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켄지가 저항하면 부처는 항공기를 태평양으로 쏘아버릴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초보 조종사가 도쿄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 부처는 지역의 착륙 지침을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켄지는 지역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동시에 무토는 부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무토는 분노하며 부처에게 그들로부터 멀리하라고 요청하고 켄지에게 정부의 비행기를 파괴하려는 악랄한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인근 섬 지역을 계산합니다. 너무 멀고 날씨도 너무 나쁩니다. 무토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고 켄지는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윤곽을 볼 수 없고 앞에 다가오는 끔찍한 죽음을 본다. 아레아는 켄지에게 그들이 할 일이 많으니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한다. 그녀는 소중한 생명을 구해 엄마를 감옥에서 구출해야 한다. 동시에 시리유키는 라디오에서 그녀가 그리울 것이라고 말한다. 무토는 켄지가 비행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섬 근처에 큰 불빛들을 가져온다. 그가 불빛들을 일렬로 배치하자 그 불빛들이 활주로를 매우 뚜렷하게 만든다. 켄지는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다음날 켄지는 손과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다. 아레아는 엄마가 부태 살인 사건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고 기뻐한다. 하지만 그녀는 켄지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켄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레아는 그의 도움이 매우 필요했으며 그녀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레아는 진지하게 런던으로 돌아가 파트너를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부태이기 때문에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번에는 아레아가 그를 노예가 아닌 파트너로 대하고 전화를 걸겠다고 말하며 그가 원한다면 지금 그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켄지는 여전히 부태를 떠날 생각이어서 거절한다. 출발하는 날 그녀는 켄지를 그리워하며 울고 어떤 파트너도 그처럼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방 커튼을 내린다. 켄지는 아레아가 선물로 준 장난감을 바라보며 그것이 훌륭한 기억이었다고 회상한다. 아리아는 드디어 전용기를 타고 하늘을 날기 시작한다. 그 순간 켄지 역시 달려가서 아리아에게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외친다. 전용기는 일정 높이에서 멈춘다. 잠시 후 켄지가 희망을 잃었을 때 아리아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종사에게 착륙을 요청하는 대신 뛰어내려 아리아 위에 올라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 아리아는 자신의 중간 이름이 홈즈인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네 번째 홈즈이자 셜록 홈즈의 후손이다. 켄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충격받았다. 그 순간 시류키는 문 앞에서 소리친다. 켄지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현관문을 부수고 복도에 서 있는 아리아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는 아리아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다. 아리아는 왜 그녀가 이렇게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켄지는 아리아에게 다가가 시리유키에게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켄지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시리유키는 갑자기 그녀의 검으로 아리아를 공격한다. 아리아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검을 막는다. 이를 지켜본 켄지는 처음 보는 더 큰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제 시리유키가 멈추고 싶지 않자 아리아도 무기를 꺼내 싸우기 시작한다. 그녀는 시리유키의 몸에 구멍을 내고 싶어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두 개의 총으로 그녀에게 총알을 발사했을 때 시리유키는 검으로 총알을 베어내며 이는 초자연적인 부태만 가능한 기술이다. 켄지는 처음으로 아리아에게 시리유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하토기 신사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봉사해 왔으며 그곳에서 봉사했던 처녀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으며 기두주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이코 또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부타 중 한 명이며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학생들은 초자연적 탐색 연구라는 다른 부서에서 훈련을 받는다. 시리유키는 그 부서에서 특별한 학생이다.
그리고 지금 켄지의 아파트에서 그녀와 S랭크 학생 아리아가 싸우고 있다. 켄지는 격렬한 싸움 후 방이 망가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 두 소녀는 너무 지쳐서 앉아 숨을 고른다. 켄지는 그들이 사실을 말할 준비가 됐는지 묻는다. 시리유키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다시 그의 칼날을 잡는다. 그녀는 아리아를 공격하며 켄지와의 관계를 잇고 떠나라고 경고한다. 아리아는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화내며 그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유대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말한다. 켄지는 그녀의 노예이며 그래서 둘은 함께 미모 공격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이라고 한다. 아리아는 그녀에게 이것을 확신시키고 시루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시루키는 그들이 키스한 것을 알고 실망하며 자신들이 연인 관계라고 믿는다. 아리아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남자를 키스하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아직 임신하지 않아서 매우 느긋하다. 시루키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의식을 잃는다. 다음 날 켄지는 소녀들의 드레싱룸에서 요리하는 시루키를 보고 지난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라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바로 걸어가며 들은 척하지 않는 척한다. 수업 선생님이 미인 속에서 청소년 게임이 막 시작됐다고 알린다. 많은 외부인들도 이 게임에 참여할 것이다. 켄지의 친구가 사격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켄지는 거절한다. 그는 몇 명의 뛰어난 사수들만 있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며 켄지가 그중 최고라고 말한다. 아리아는 책에 몰두해서 그가 게임에 참여하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읽고 있다. 그녀는 책을 보고 있던 그를 노려보며 화가 나서 책을 그의 머리통에 박는다. 수업이 끝난 후 켄지는 운동장 위를 걷고 있는데 아리아가 새 모습으로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게임에서 치어리더이고 그는 바로 연습에 도움을 주기를 거부한다. 에어리어는 왜 행동이 달라지는지 마치 분열된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궁금해한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결과일 수 있어. 그러나 켄지는 조용히 벽에 머리를 기대며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의 히스테리는 유전된 것이다. 에어리어는 계속해서 그를 도와 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훈련시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막대기로 그를 공격하고 그는 넘어진다. 그것이 그녀가 주고 싶어하는 훈련이고 그녀는 그에게 특정 운동을 하라고 요청한다. 켄지는 그 운동을 시작한다. 몇 분 후 에어리어는 지루해져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몇 가지 운동 동작을 시작한다. 켄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는다. 그 후 그녀는 그가 길들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에서 그를 때린다. 하지만 켄지는 훈련받지 않은 아이처럼 쓰러진다. 아레아는 그를 다시 훈련시키고 싶어 한다. 첫 번째 훈련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매번 그를 때리는 것이 그의 머리를 다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그들은 슈리유키의 선생님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발표를 듣는다. 아레아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슈리유키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하며 켄지를 데리고 간다. 가는 길에 그녀는 슈리유키가 탈의실의 찬장에 있는 전선을 어떻게 고쳤는지 이야기한다. 그 전선은 그녀가 조금만 가까이 갔더라면 목을 베일 뻔했다. 켄지는 슈리유키가 조용히 여자 탈의실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본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아레아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물을 뿌리고 자신에게 못된 말을 쓰고 있어요. 반면에 슈리유키의 선생님은 시험 성적이 나빠졌다고 꾸짖었어요. 처음으로 90점 이하를 받았어요. 그녀의 선생님은 듀란달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슈리유키는 그 소문의 진실에 걱정하지 않아요. 듀란달은 오직 뛰어난 초자연적 미모의 사람만 노리니까요. 그녀의 선생님은 그녀가 여기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표적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을 보호할 경호원을 두라고 주장해요. 이런 사건들은 아델레이드 게임과 가까워서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녀는 경기일에만 경호원을 둘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리아가 유리창을 깨고 자신이 S등급 학생으로서 24시간 내내 그녀의 경호를 무료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선생님은 그 관대한 제안에 매우 기뻐했지만 슈리유키는 항상 아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말을 듣고 아레아는 지엔을 꺼내고 싶어 하지만 켄지는 제 구조에 따라 각 미인이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고 상기시켜 그를 막습니다. 슈리유키는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켄지가 그녀의 경호원이 되어야 하며 그녀도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슈리유키는 그의 보호를 받는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켄지는 두 소녀가 그의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며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한편 아레아는 두란달을 체포하기 위해 방 안의 장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두란달은 아레아의 엄마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를 잡으면 그녀의 엄마의 감옥 기간이 635년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켄지는 그녀가 매번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두란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레아는 그녀의 엄마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두란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며 그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토론이 아무데도 가지 않자 켄지는 그녀에게 이를 재개하라고 요청한다. 아리아는 그에게 복대 슈리유키가 가져온 서랍을 확인해 달라고 한다. 그는 문을 열고 많은 속옷을 보고 매우 긴장한다. 그때 슈리유키가 비명을 지른다. 켄지는 즉시 주방으로 가고 그녀가 약병을 깨뜨린다. 그녀는 사과하지만 켄지는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곧 다른 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한다. 아리아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질투를 느낀다. 그 후 슈리유키는 저녁을 준비하고 모두를 저녁 식사 테이블로 부른다. 아리아는 자신을 위한 식기류가 없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난다. 그녀는 슈리유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화를 내고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켄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먹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이 슈리유키를 지키는 동안 켄지는 슈리유키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아레아와 수업에 함께 있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서로 싸운다. 집에 가는 길에 슈리유키는 아레아가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아레아가 예쁘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켄지는 아레아는 아직 꽤 새롭고 둘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으니 그녀가 끼어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어릴 적에 켄지는 슈리유키를 처음 하토기 신사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다. 그녀는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몰래 나가서 돌아다녔다. 그 밤에 둘은 함께 불의 세계를 보았다. 돌아온 후 주인들은 그들을 꾸짖었지만 켄지는 계속 그녀를 위해 돌아왔다. 그는 슈리유키와 그녀의 자매들이 함께 새장 속 새를 부르던 모습을 기억한다. 다음날 슈리유키는 카드를 읽고 켄지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자 그의 방으로 달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방금 목욕을 마친 상태다. 그녀는 그가 상반신을 드러낸 모습을 보며 너무 부끄러워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 앞에서 옷을 벗기로 결심한다. 켄지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그 순간 아레아가 집에 들어와 그들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켄지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다. 켄지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구한다. 동시에 그는 방 안에서 아레아와 슈리유키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는다. 켄지는 모든 일로 인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다. 그는 잠이 들고 그 후 아레아가 조용히 그의 방에 들어와 약을 놓고 간다. 다음 날 아침 켄지는 학교에 가고 슈리유키를 보자마자 그의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 약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다. 이제 그는 훨씬 나아졌다. 그녀는 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난다. 켄지는 학교를 둘러보며 집이 학교처럼 여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짜증이 난다. 동시에 아레아는 그가 검잡기 기술을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아레아는 듀란달이 희생자를 빠르게 베는 특별한 칼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기술을 배우기를 그 어느 때보다 원한다. 켄지는 이런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어서 화가 난다. 하지만 아레아는 슈리유키의 전화에서 모든 일일 이메일을 확인하는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준다. 그녀는 듀란달이 납치 전에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켄지는 그녀가 자신의 경호를 맡기로 한 사람인 만큼 이 일을 직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녀는 리코라는 다른 학생과 함께 슈리유키를 지켜보며 이미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녀는 켄지에게 파트너로서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고 한다. 하지만 켄지는 어젯밤 그녀가 자신을 강에 던졌기 때문에 아프다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감기에 걸렸다. 이제 그는 하루 쉬고 싶어 한다. 그는 슈리유키가 감기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지금 아팠을 것이다. 아레아는 그가 아픈 것을 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누가 약을 가져다 줬는지 모른다는 것에 놀란다.
켄지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끼고 그녀에게 괴롭히는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 아레아는 그가 물었을 때 짜증이 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신경 쓰는 건 슈리유키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어젯밤 그들이 서로 포옹하는 걸 발견했어.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어. 그들이 매우 가까운 건 분명해. 그리고 그녀는 왜 그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는지 제안해. 켄지는 비난을 부인해. 하지만 아레아는 그가 어젯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길 원해. 그녀는 좋은 미인으로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길 원해. 그는 그녀가 화내는 걸 막고 그녀가 듀란달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듀란달은 그들이 슈리유키와 함께한 지 며칠이었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려는 절박함 때문에 그가 그녀의 뇌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녀는 듀랑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도 그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원한다. 아레아는 조용히 그에게 돌아가지만 켄지가 그녀를 믿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적인 듀랑딸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녀의 할아버지인 홈즈와 그녀의 차이점은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듀랑딸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를 막으며 에도시아드 경기 동안 슈리유키를 지키겠다고 외친다. 아레아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총알을 쏘며 분노를 표한다. 그 후 켄지는 학생회실에서 슈리유키를 만나 그녀에게 했던 말을 다시 전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가 에등급 부대와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듯 망설인다. 슈리유키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는다며 정식으로 경호원을 부탁한다. 켄지는 기쁘게 받아들이며 오늘 경기를 위한 훈련에 그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슈리유키는 오늘 모든 학생들이 불꽃놀이를 보며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회장인 켄지는 슈리유키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가지 않는 것에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신사의 소녀들은 신전 내부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대 고등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켄지는 그녀가 너무 안타깝다. 그녀는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신사의 벽을 넘어갈 수 없는 같은 갇힌 새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켄지가 그녀에게 멈춰서 불꽃놀이를 보자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끝에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슈리유키는 도착하기 전에 사랑스러운 드레스를 삽니다. 불꽃놀이 장소로 걸어가면서 켄지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슈리유키도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녀는 소년과 외출한 적이 없고 소녀와 이야기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닮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슈리유키에게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이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켄지는 그녀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코트를 슈리유키에게 주고 근처 가게에서 무언가를 삽니다. 그가 가면서 슈리유키는 이메일을 받고 표정이 변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켄지는 불꽃놀이를 들고 돌아와 그녀에게 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메시지에 대해 그에게 말하지 않고 불꽃놀이를 시작한다. 작은 불빛들이 너무 예쁘고 우아하다. 갑자기 슈리유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칠 전 카드에서 본 그의 운세를 이야기한다. 그 운세는 켄지가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했고 그녀는 그 지역이 그를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그를 만난 이후로 매우 쾌활해졌다. 켄지는 이를 부인하지만 그녀는 그를 안고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만 자신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 키스를 하려는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명랑한 학생들은 이제 불꽃놀이를 시작했어요. 슈리유키는 아리아에게 항상 밖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나가줘서 고맙다고 하고 바로 떠나요. 아리아가 그녀를 말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아요. 다음 날은 도서관 게임의 날이고 켄지는 슈리유키를 꼼꼼히 지켜보고 있어요. 갑자기 몇몇 학생들이 무토가 접수처로 불렀다고 말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으니
잠시 그녀를 맡겨도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나쳐요. 그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슬프게 손을 흔들며 바라보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휴대폰을 꽉 쥐어요. 켄지는 접수처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리키는 옥상에서 스나이퍼로서 슈리유키를 감시하고 있어요. 갑자기 켄지는 슈리유키로부터 작별 인사를 전하는 이메일을 받아요. 그때 슈리유키의 선생님이 와서 그에게 소리치며 슈리유키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로 임명되었으니 위협 이메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켄지는 이메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얼굴이 어젯밤 불꽃놀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켄지는 듀란다리 근처에 있고 슈리유키를 성공적으로 납치했을까 걱정이 많았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는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멈췄다. 그는 에리어와 슈리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갑자기 리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슈리유키가 마지막으로 차고 3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방은 보통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했다. 켄지는 즉시 그 방에 도착했고 주위에 많은 폭발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검 대신 싸우기 위해 자신의 검을 꺼냈다. 갑자기 그는 앞서 걷고 있는 슈리유키를 보고 그녀를 환영하는 듀란달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그녀가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에 감탄한다. 그는 슈리유키가 자신과 함께하길 원한다.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속였고 켄지와 어리석은 아레아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그는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려고 손을 내민다. 듀란달 켄지가 기둥 뒤에서 나와 그녀를 멈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액체가 그녀를 풀어주고 그녀의 몸은 얼음 결정에 갇힌다. 슈리유키는 그를 구하려 삼하지만 듀란달이 그녀를 밀어낸다. 그때 아레아가 그곳에 와서 듀란달을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한다고 발표한다. 듀란달은 슈리유키를 아이유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반면 리코는 켄지를 원한다. 아레아는 듀란달의 분열 통치 전략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그는 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 아레아는 듀란달이 자신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켄지와 헤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부태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결코 깨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검을 꺼내고 켄지가 있는 곳에서 크리스탈로 가격을 가해 그것들을 부순다고 말한다. 켄지는 그곳에서 빠져나온다. 동시에 듀란달은 물속으로 사라지며 슈리유키를 데리고 가고 그들은 차고에서 슈리유키를 찾기 시작한다. 특정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슈리유키가 의식이 없고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눈을 뜨고 듀란달이 아카데미를 폭파하고 켄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켄지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켄지와 외출했을 때 같은 날 밤에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많이 울지만 켄지가 그만하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아레아에게도 자신이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에어리는 그녀에게 2가지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에어리는 슈리유키 주변에 사슬을 풀려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켄지는 에어리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천장에 있는 해치를 통해 도망친 듀랑달을 따라가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켄지는 그녀에게 가능한 빨리 사슬의 열쇠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물 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켄지는 도구로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고생 끝에 물 밖으로 나옵니다. 슈리유키는 켄지가 사슬의 잠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물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곧 그들의 머리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켄지는 그녀와 함께 여기서 죽을 것이며 그녀와 함께 남아 사슬을 열려고 계속 시도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토기 신사의 처녀들로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죽은 후에 그리워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슬퍼한다. 모든 선생님들은 하토기 신사 처녀의 힘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켄지는 그녀가 기운을 내고 에리어가 열쇠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한다. 그는 그녀에게 숨을 참으라고 하지만 슈리유키는 너무 실망하여 그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물의 수위가
그녀의 머리 위로 올라가고 켄지는 물속에서 익사한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수영해 가서 그녀를 키스하여 잠시 숨을 쉴 수 있게 한다. 그 후 그는 도구의 도움으로 사슬의 자물쇠를 열고 그들은 마침내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다. 켄지는 그녀가 그의 친구인 슈리 유키이기 때문에 항상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물로방 전체가 차기 전에 바로 아래층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켄지가 올라오자 그는 슈리 유키를 놓치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그는 그녀가 구석에 서서 물을 삼킨 후 몸이 안 좋다고 불평하는 것을 본다. 그 순간 그는 아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기 전에 막는다. 그는 아리아의 목을 베일 수 있는 피아노 줄을 본다. 다른 줄에서는 그들은 몸이 안 좋은 슈리 유키를 향해 달려간다. 켄지는 슈리 유키를 자세히 보고 지금은 그녀가 낯설게 느껴진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입술을 원한다. 그의 기대와 달리 그녀는 수줍어하지 않았다. 켄지는 이상하다고 느끼며 아리아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촉구한다. 그 순간 슈리유키는 아리아의 손에서 총을 빼앗으며 풀어줍니다. 아리아가 다른 총으로 공격하려 할 때도 그녀는 그것도 풀어줍니다. 알고 보니 듀랑달은 슈리유키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리아는 그로 인해 엄마가 106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납니다. 듀랑달은 자신의 이름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장타크의 후손이고 아리아를 납치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리코는 마지막 시도에서 그녀를 아이유로 데려가려다 실패했죠. 아리아는 그녀들이 어릴 적 장다크가 죽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매우 놀랍니다. 하지만 듀랑달은 그녀에게 그녀의 쌍둥이 자매가 불 속에서 타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칼을 목에 대고 있던 듀랑달은 아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녀를 죽이기 전에 듀랑달은 혀를 풀어 그녀를 침묵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슈리 유키가 나타나서 듀란달을 공격합니다. 듀란달은 그들에게 여러 연기를 던지고 파이프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듀란달이 그녀의 손에 총을 던지자 에리어의 손은 섬세하지 않습니다. 슈리 유키는 자신의 신사에서 마법을 사용해 손을 치유하고 손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 켄지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즉시 듀란달과 맞서고 그에게 항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쁜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슈리 유키에게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이유로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고 호토기에서 금지된 검수를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기 전에 그녀는 켄지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 싫어할까봐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켄지는 그녀를 절대 싫어할 수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검의 불꽃을 일으켜 검을 무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한편 듀란달은 성검으로 공격하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 다른 한편으로 아리아는 자신의 손이 이제 섬세하다고 믿으며 듀란달이 슈리유키를 압도하기 전에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켄지는 아리아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녀의 곁에 영원히 있겠다고 맹세한다. 이제 그는 아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의 검을 손에 쥐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공격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아리아는 총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달려간다. 켄지가 듀란달을 공격할 때 그는 성검을 가격할 순간이지만 켄지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손에 쥐고 있다. 동시에 슈리유키는 자신의 검에 금지된 마법으로 듀란달의 검을 공격하고 두 조각으로 부셔버린다. 듀란달은 자신의 성검이 부서진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한다. 아리아는 즉시 그를 체포한다. 슈리유키는 켄지가 자신의 검으로 금지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을까 걱정한다. 켄지는 그녀를 절대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아리아는 그들이 치열한 싸움 후에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다음 날은 아도시아 게임의 마지막 날이고 켄지는 아레아와 슈리유키가 치어리더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며 졸린다. 이후 아레아는 켄지에게 치어리더 중 한 명이 서든 라이를 떠났다고 말한다. 그녀는 슈리유키에게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잘 진행되었다. 슈리유키는 켄지가 그녀가 약을 가게에서 사온 줄 알았던 그날 거짓말을 했다고 부끄럽게 고백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레아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과 함께 좋은 아이가 되고 싶어 한다. 아레아는 목을 가다듬고 어제 잘 싸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켄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팀에 슈리유키라는 또 다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하며 그녀는 켄지의 방 열쇠를 하나 더 건네며 언제든 들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결국 아리아는 그녀에게 파트너로서 슈리유키가 키스하는 것 같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슈리유키의 표정이 변하고 그녀는 결박된 상태에서 키스했다고 아리아에게 말한다. 아리아는 그 말을 듣기 위해 검을 꺼내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고는 그것이 켄지의 잘못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총격을 피하기 위해 케니는 다시 강의 창문에서 뛰어내린다. 켄지는 아리아가 부른 덕분에 아파트에 도착한다. 그의 놀라움과 달리 아파트는 멀리 있었고 아리아가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그의 형을 죽인 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에 매우 놀란다. 리코는 그의 형이 IU에서 살아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켄지는 증거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리코는 자신이 버트킬러로 유명하지만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조건을 대건다. 만약 그가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어준다면 그의 형과 아이유에 관한 모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그녀는 그가 가족 특유의 히스테리 모드에 빠진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리코는 켄지와 멀어지길 원하지만 에어리가 유혹하려 할 때 그녀를 조롱한다. 3초만 늦으면 에어리는 남자를 끌어당길 체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에이리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이때 에어리가 방해하는 것에 리코는 불만이었다. 그녀는 화를 내며 플래시 수류탄을 사용해 순간 사라졌다. 에리가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녀는 옥상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이리와 켄지는 둘 다 알고 있는 버트킬러 리코를 쫓아 체포하기 위해 달려간다. 아레아는 그녀를 체포하고 싶어 하지만 리코는 다른 계획이 있다. 그녀는 과거의 한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비행기를 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아레아는 그를 믿지 않아서 매우 화가 난다. 각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그녀의 집은 루페에 있다. 결국 싸움이 아무데도 끝나지 않자 켄지가 개입하여 아레아를 멈춘다. 그는 리코가 유죄 협상 후 IU에서 돌아왔다고 전한다. 아레아는 믿지 않지만 켄지는 정중하게 그녀가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들도 그녀를 해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레아는 자신의 엄마가 부테킬러로 잘못 이해되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녀 때문이라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다. 그 후 켄지는 아레아에게 리코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아레아는 그녀가 귀여운 소녀라서 그가 그녀의 매력에 더 끌린다고 계속 추측한다. 그는 대답을 계속 회피하고 이는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운다. 그녀는 켄지와 리코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들의 방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전에 말이다.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비난하지만 케이와 나는 그가 리코와 관련이 없고 그녀와의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그러나 아레아는 그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아레아로 나타난 리코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끌리게 된 것이다. 아레아가 진정되지 않자 그는 무슨 일이 있었든 그녀와는 상관없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아레아는 그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녀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노예로서 그는 지금 그녀가 만들고 있는 리코의 미래 도둑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앉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켄지를 변태로 생각한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서 시리유키를 유혹하고 결국 그들은 서로 키스하게 된다. 켄지는 시리유키의 이메일을 스크롤하며 다시 그의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는다. 다음날 켄지는 수업에 참석하고 졸린 느낌이지만 갑자기 리코가 그와 함께한다. 그녀는 시험을 보기 위해 학교 성적을 올리고 싶어져 한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리코는 켄지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켄지가 자신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소리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고집한다. 그 후 그녀는 그의 셔츠에서 펜을 빼달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불이 켜지고 켄지는 그의 옆에 서 있는 선생님을 보고 겁에 질린다. 리코는 시험지를 책상 위에 두고 도망가고 선생님은 켄지에게 수업 후 교무실로 오라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리코는 켄지를 격려하기 위해 내일 마스터 도둑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같은 우산 아래 걷고 켄지와 함께 걷는 것이 리코에게 큰 행복을 준다. 반면에 켄지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때 시리유키는 그들을 함께 지켜보며 검으로 공격합니다.
리코는 우산을 던져버립니다. 그녀는 시리유키가 방해해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시리유키는 SSR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켄지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울면서 도로에 앉아 있습니다. 리코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일의 행사에 대해 켄지에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가고 나자 시리유키는 울며 리코가 자신의 속옷을 봤다고 외치며 켄지나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켄지는 그녀가 다리가 괜찮지 않다고 불평하자 간호실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괜찮다고 일어나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진 시리유키는 켄지가 친구에게 전화하려 하자 전화를 빼앗고 도망칩니다. 켄지가 그녀를 따라가고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침대에 앉습니다. 그녀는 신녀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만 침대에 함께 있어 달라고 켄지에게 간청합니다. 켄지는 오늘 점괘를 읽을 것입니다. 그는 유령 늑대 악마를 만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리코가 늑대이고 아리아가 악마이며 시루키가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루키는 신사로 돌아가기 전에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금지된 신사 속임수를 사용한 벌로 그녀는 한 달 동안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켄지는 그녀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루키는 그를 향해 밀며 방이 너무 춥다고 그가 와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켄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손목이 수갑에 채워진 손을 힘껏 밀쳐낸다. 갑자기 체인이 끊어지고 그는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그를 유인하려 하지만 켄지는 일어날 수 있다. 시리유키는 얼굴을 가리고 그가 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녀는 계속 질문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마침내 눈을 뜨고 켄지가 보이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는 조용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시리유키는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신사에서 돌아올 때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켄지와 아리아는 리코가 초대한 곳에 도착한다. 지도에 따라갔다. 그곳은 수상한 장소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놀랍게도 여러 명의 소녀들이 줄지어 하인으로 서 있고 리코가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환영합니다. 아리아와 켄지가 자리에 앉습니다. 리코가 큰 소리로 중요한 절도 작전 계획을 발표하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절도 계획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 앞에 블라드의 집 지도를 놓고 그 건물이 너무 안전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이 강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훔치기를 원합니다. 그 후 그녀는 켄지와 아리아를 자신의 저택의 집사와 하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리아는 블라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메이드 복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반발한다. 그녀는 그런 드레스를 싫어한다. 하지만 리코는 그녀에게 잠입 작업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가야 한다면 블라드를 즉시 체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리코는 그가 집에서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를 찾을 가능성은 의심스럽다. 하지만 아리아는 블라드를 체포하여 어머니의 형량을 줄이고 싶어 한다. 블라드가 그녀가 감옥에 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블라드를 보지 못하면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블라드가 그것을 훔친다면 아리아는 눈물을 닦을 수건을 주고 메이드 복장을 입기로 리코의 인정을 받아들인다. 리코는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곧 아리아를 의상가게로 데려간다. 많은 망설임과 어려움 속에 아리아는 드레스를 입고 켄지는 그녀가 멋지다고 평가한다. 이제 리코는 그녀가 하인처럼 보이도록 몇 마디 반복하길 원한다. 그녀는 켄지에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주인님? 아리아는 켄지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난다. 그녀는 첫 말을 거의 내뱉지 못하는데 그가 자신의 노예였을 때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코는 그녀가 열정적으로 연습하길 원한다. 그래서 아리아는 그 말을 밤늦도록 계속 반복한다. 이제 리코는 켄지에게 그녀를 병실에서 만나보라고 하며 그를 훈련시켜야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도록 한다. 병실로 가기 전에 켄지는 제인이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의심하며 멈춘다. 그녀는 리코처럼 아이유로부터 유해 협약을 받았으며 벌로 학교에서의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공유한다. 그녀는 블라드의 이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묻는다.
리코가 그의 집에서 도둑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음에 하는 말은 그를 놀라게 한다. 리코는 자유를 얻기 위해 홈즈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녀는 부모를 잃었을 때 겨우 어린아이였고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가면서 친척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를 학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겨우 음식을 주었고 잠긴 방에 가두었다. 그는 또한 그녀의 부모님이 주신 묵주를 훔쳤다. 그녀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블라드는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홈즈를 이기면 조부모와는 달리 그녀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이제 켄지는 리코가 비행기를 납치하고 아리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해한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블라드가 장의 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의 부모는 루팡과 손을 잡았고 그는 그들을 물리쳤다. 블라드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악마입니다. 그를 쉽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드의 패턴은 네 군데의 특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야만 블라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만화 그림을 그리고 블라드의 몸에 있는 세 개의 문신 위치를 가리키지만 네 번째 위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 후 켄지는 병실에 도착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옷장에 숨지만 무토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와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리코는 켄지에게 눈을 뜨고 자신이 어떤 색 속옷을 입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녀는 그가 히스테리 모드에 빠지기를 원하며 옷장 문을 열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당황을 피하기 위해 그는 색깔을 말합니다. 그 후 아리아가 방에 들어와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본다. 켄지는 재빨리 히스테리 모드에 들어간다. 갑자기 선생님이 방에 들어와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다. 그와 동시에 리키는 누군가 옷장에 있다고 의심하고 문을 연다. 켄지와 무토는 그곳에서 도망치지만 무토가 넘어지고 찬장이 그의 몸 위로 떨어진다. 그때 흰 늑대가 방에 들어오고 늑대가 켄지를 공격한다. 켄지는 늑대의 목을 잡고 늑대는 튕겨나간다. 그 후 늑대는 선생님을 공격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그들은 위험한 늑대에게서 모두를 구하고 싶어 하므로 켄지는 무토의 자전거 열쇠를 가져가고 리키와 함께 뒤쫓아간다. 켄지는 늑대를 놓친 것 같지만 리키는 버려진 건물 쪽으로 자전거를 돌리라고 제안한다. 반면에 리코는 켄지가 히스테리 모드에서 더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정이 맞았다고 믿는다. 반면에 레이키와 켄지는 늑대를 목표로 자리 잡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늑대를 놓쳤다. 건물 위에 올라서자 늑대의 발바닥을 보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갑자기 늑대가 켄지 앞에 나타나 공격했다. 하지만 켄지는 철사를 이용해 늑대의 발을 묶었다. 늑대는 다른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달려가 끈을 끊었다. 그 순간 도망치는 늑대를 겨냥해 총을 쏘았다. 그러나 늑대는 총알을 명중시키지 않고 도망쳤다. 켄지에게는 저격 전문가인 리키가 목표를 놓친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켄지에게 자신이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존재를 무자비하게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늑대를 따라 걸으며 늑대가 누워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레이키는 총알에 맞았던 곳을 치료하며 잠시 동안 늑대를 마비시킵니다. 이제 레이키는 늑대 가까이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녀는 늑대에게 자신을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늑대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켄지는 매우 감탄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레이키는 그것을 자신의 개로 키우기 위해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켄지는 집에 도착해 조바심 내며 기다리고 있는 아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왜 그가 옷장에 숨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가 리코를 보려는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켄지가 그녀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실수를 한다. 그 말을 듣고 아리아는 너무 화가 나서 즉시 총을 꺼내 켄지의 몸에 총알을 쏘기 시작한다. 그가 반복적으로 변태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리코는 아리아가 자신의 하인으로서 그녀를 대접하는 식당에 앉아 있다. 그녀는 날씨와 아름다운 꽃 장식을 감상하며 아리아가 얼마나 완벽하게 효율적인 메이드가 되었는지 감탄한다. 아리아는 한 달 동안 메이드로서 연습해왔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동시에 켄지는 집사로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리코는 윙크하며 켄지에게 아리아가 메이드로서 훌륭해 보이는지 묻는다. 그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아리아가 가까이 다가와 총으로 그의 몸에 많은 구멍을 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링크는 이 커플이 연기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블라드의 집에 2주 동안 가야 하는 날이 온다. 아리아와 켄지는 리코를 기다리며 길에 서 있다. 그녀는 아직 늦었다. 아리아는 학교에 개인 계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작업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켄지는 이 작업에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소녀를 본다. 그녀는 리코인데 얼굴이 바뀌었고 카나의 정체성을 입고 있다. 켄지는 그것을 보고 매우 짜증이 난다. 아리아는 그가 왜 괴로워하는지 카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리아는 말 대신 계속 걸어간다. 그들은 블라드의 저택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그리고 리코는 여행 중에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한다. 켄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한다. 이 소녀가 여러 해 동안 한 공간에 갇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드디어 요코하마시에 도착한다. 블라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코는 자신을 소개하며 집에서 일할 하인을 데려왔다고 말한다. 그들이 문을 열자 그들 앞에 선생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는 하인으로서 그들을 기쁘게 맞이한다. 그들의 하인들은 2주간의 휴가 중이었다. 사야나키 선생님은 여기 새 하인들이 쇠서 왔기 때문에 그에게 훌륭한 휴식이 된다고 전하며 걱정 없이 집 지하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코는 집주인의 귀환에 대해 그에게 묻는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가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 되었고 그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전한다. 리코가 가는 허락을 요청합니다. 떠나기 전에 아리아와 켄지에게 저택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합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각자의 방을 보여주고 연구 목적으로 여러 하해 동안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을 할 것이라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저녁 시간에 대해 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켄지는 옷을 입고 아리아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문을 열자 아리아가 드레스 차림으로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그는 변태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은 집에서 주방 청소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퇴근 후 그들은 함께 당구를 치고 있을 때 블라드가 몸에 있는 세 개의 문신을 가리키는 종이 그림이 갑자기 떨어진다. 아리아는 이상한 만화를 보며 웃는다. 하지만 켄지는 그들이 블라드를 동시에 죽이기 위해 타격할 지점이 여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네 번째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한다. 갑자기 그녀는 천둥 소리를 듣고 켄지를 안는다. 그는 아리아가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녀를 안아주며 진정시킨다. 그날 밤 그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리코가 그들에게 로사리의 진행 상황을 물어본다. 아리아는 선생님이 연구를 진행하는 지하실에 자주 갔었다. 로사리는 빨간 상자에 들어있으며 파란색의 태양이 그려져 있다. 아리아는 리코에게 물어보며 그 모양을 확인한다. 그녀는 같은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선생님이 지하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로사리를 훔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리코는 그들 중 한 명이 선생님을 몇 분 동안 유인해야 다른 사람이 로사리를 훔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아리아는 선생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켄지는 그가 충분히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게 먹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식사 후 아리아는 그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루마니아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루마니아어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살았고 17개 언어를 배웠다고 말하며 그의 앞에 있는 장미 정원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은 17개의 장미의 특성을 혼합하여 이 품종의 장미를 얻었다고 공유합니다. 이제 그는 이 품종의 이름을 아리아라고 짓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리코는 그들을 불러 도둑질 계획을 세우고 아리아는 레이저빔이 금고를 지키고 있다고 공유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리아가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든 선생님을 15분 동안 유인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켄지는 교사들이 소녀들에게 변태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는 마지막 날 몇 분 동안 그를 빼놓기로 계획한다. 통화가 끝날 무렵 아리아는 다시 한번 카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켄지는 화를 내며 카나와의 관계를 말하기를 거부한다. 리코는 켄지가 자신의 삶의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할 의도가 있음을 이해한다.
아리아는 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은 통화를 끊는다. 다음 날은 그들의 마지막 날이고 아리아는 선생님을 장미 정원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동시에 켄지는 아리아와 리코와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지시를 듣고 있다. 그는 이 모든 날 동안 자신의 방에서 지하실로 가는 구멍을 파냈다. 그리고 아리아가 선생님과 함께 장미 정원에 도착하자 켄지는 구멍으로 뛰어들어 지하실에서 거꾸로 매달린다. 이제 그는 레이저빔을 볼 수 있게 노란 불빛을 켭니다. 리코는 그에게 레이저빔에 닿지 않도록 구슬에 닿지 않는 선을 연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선을 성공적으로 연결하며 구슬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와 동시에 선생님은 아리아에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지하실에서 다시 연구를 하러 돌아갑니다. 리코는 아리아에게 그를 유인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리아는 이어폰으로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이번 임무 후에 온종일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들립니다. 이로 인해 켄지는 히스테리 모드에 빠집니다. 그는 그것이 아리아가 아니라 리코가 아리아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재빨리 구슬을 잡아 구멍을 막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은 그들의 작업을 칭찬합니다. 2주 후에 그 후 그들은 리코에게 가서 그녀에게 묵주를 줍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켄지에게 머리 리본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키스하고 묵주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묵주를 되찾기 위해 둘 다 이용했다고 고백하며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임무는 홈스를 물리쳐 블라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므로 그녀는 총을 꺼내 아리아를 겨누고 있습니다. 아리아도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리코는 썩은 고기와 진흙물로 가득한 작은 방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블라드가 그를 또 다른 루핀을 만들어낼 유전자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묵주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 묵주를 입에 숨겼습니다. 묵주의 금속은 그녀에게 아무도 모르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 그녀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이제 그녀는 아리아와 켄지를 물리쳐 자유를 얻고 조상보다 더 위대한 루핀으로 거듭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전기 충격으로 쓰러뜨리고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마리의 백인 은색 늑대도 와서 선생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늑대들이 그의 몸을 조각조각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묵주를 훔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런 유치한 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리키가 애완동물로 만든 다른 늑대도 선생님의 늑대였다고 말하며 그녀가 애완동물을 길들이는 능력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리코를 향해 10년 만에 다시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악당이 블라드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 들어와 주사기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드디어 블라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보어입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녀의 묵주를 빼앗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유전자가 좋지 않다고 그녀를 모욕합니다. 그는 리코를 고문하기 시작하고 발로 그녀의 얼굴을 짓밟습니다. 그는 고통을 주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는 그에게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잔인함과 절망이 블라드를 부른다고 말하며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겉모습에 불과하다.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친다. 그리고 그것은 블라드가 오고 있다는 알림이다. 선생님의 몸이 여러 부분에 문신이 있는 거대한 늑대로 변한다. 아리아는 그에게 총알을 쏘기 시작한다. 동시에 늑대들이 그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켄지는 늑대의 신경을 겨냥해 총알을 쏴서 마비시킨다. 이는 리키가 며칠 전에 했던 것과 같다. 반면에 총알은 블라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의 몸은 자동으로 치유된다. 그는 아리아의 피를 빨고 싶어 한다. 이제 아리아는 블라드가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라는 것을 이해한다. 블라드는 수세기 동안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의 피를 마셔왔다. 이제 그는 리코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녀를 들어올리고 그녀를 평생 감옥에 가두겠다고 말한다. 이제 그녀는 외부 세계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볼 수 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녀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를 교배시켜 루팡 5호를 만드는 것이다.
리코는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울며 아리아와 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동시에 아리아는 자신의 검을 꺼내 블라드의 문신을 공격한다. 동시에 아리아가 달려와 리코를 블라드에게서 데려간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에 두고 블라드와 싸우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 켄지는 리코를 데리러 가던 중 블라드에게서 받은 그녀의 묵주를 되찾는다. 그녀는 블라드를 이길 수 없어서 매우 실망했다. 하지만 켄지는 그를 이김으로써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블라드의 가슴 사이에 있는 네 번째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리아와 켄지가 함께 블라드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블라드는 그들 앞에 서 있고 아리아와 켄지는 동시에 두 지점을 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리코는 정확한 공격 지점을 모르고 그래서 블라드는 살아남는다. 동시에 켄지는 그의 히스테리 상태가 지배하면서 긴장하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생각할 수 없고 블라드를 향해 많은 총알을 발사한다. 급하게 그는 건물에서 떨어진다. 동시에 리코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내려온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옷을 낙하산으로 바꾼다. 그녀는 블라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켄지는 아리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리코는 리코답게 행동하고 이제 더 나은 루팡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아리아가 블라드와 싸우고 있는 건물 꼭대기에 착륙한다. 그녀는 아리아를 들어 올리고 그녀의 향기를 감상하며 켄지를 히스테리 모드로 몰아넣는다. 그녀는 켄지의 힘을 완전히 활성화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두 사람을 건물 꼭대기로 던지고 블라드를 공격할 계획을 논의한다. 이제 각자는 한 발씩 가지고 있으며 켄지는 두 발을 가지고 있어 블라드의 네 군데 취약점을 모두 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블라드 앞에 나와 동시에 발사한다. 이번에는 켄지가 블라드의 네 번째 지점인 가슴을 맞추지 않고 총알을 그의 입속으로 쏘아 맞춘다. 그의 네 번째 약점은 혀였다. 그는 싸우던 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고 블라드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블라드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리코는 루팡만이 블라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듯 미소 짓는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이겨낸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홈즈의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아리아는 그녀에게 엄마를 증언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줄어든다고 상기시킨다. 리코는 절대 홈즈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대신 아리아와 켄지만큼은 동등한 경쟁자로 기억하겠다고 뛰어내린다. 며칠 후 아리아와 켄지는 함께 쇼핑을 가는데 켄지는 매번 가는 가게마다 지루해해야 한다. 갑자기 아리아가 가게에서 나와 신나게 말한다. 리코가 그녀가 말한 대로 했다고.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증언하기로 동의했다.